서울 변두리 낙산 아래 시장 골목입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하늘이 채 밝지 않은 시각, 골목 안쪽 작은 가게 하나에 불이 들어옵니다. 뽀얀 김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사골 끓이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집니다. 간판에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낡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순례국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좁고 오래된 주방 앞에 작은 체구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낡은 몸빼바지에 빛바랜 조끼,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꾸밈도 치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박순례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순례는 말없이 육수를 젓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50년 넘게 반복해온 동작이라 손이 먼저 알아서 움직입니다. 뚝배기를 닫고 쌀을 씻고 깍두기를 썰고 새벽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는 동안 순례의 부엌은 이미 한창입니다. 단골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례가 고개를 들어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는 웃음입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한마디, 그리고 이내 뚝배기를 챙깁니다. 국물을 듬뿍 떠올리고 고기를 가지런히 얹고 깍두기를 작은 종지에 담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골목에서 순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국물 맛이 달라. 손맛이 있어, 손맛이. 요즘 어디서 이런 집 찾아?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가게입니다. 테이블 5개,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 하나가 삐뚤게 붙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줄이 섭니다. 시장 상인들, 공사판 인부들, 가끔은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순례를 국밥집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례 본인도 굳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순례가 처음 이 골목에 자리를 잡은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2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고향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국밥 솜씨 하나뿐이었습니다. 리어카에 솥을 얹고 시장 골목 한켠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화덕 열기에 얼굴이 익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조금씩 됐습니다. 돈이 생기면 쓰지 않았습니다.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가게를 얻었고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순례는 화려한 것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을 봤습니다. 골목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어느 건물이 비어 있는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순례의 이름 앞에는 아무도 모르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강남 도심의 상업 빌딩 3채, 임대 매장만 수십 곳, 매달 통장에 쌓이는 임대 수익, 자산을 모두 합산하면 수백억 원. 그녀는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담당 세무사만 알고 있습니다.
술래는 오늘도 몸빼바지를 입고 국밥을 끓입니다. 그것이 그녀다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술래의 손이 조금 느립니다. 육수를 젓다가 멈추고 창밖을 한참 바라봅니다. 생각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표정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고 단골 손님이 모두 나가고 나서야 술래는 앞치마를 벗고 낡은 의자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동창의 초대장입니다. 흰 봉투 모서리가 손에 닿아 조금 구겨져 있습니다. 받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서랍에서 꺼내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술래는 초대장을 한동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창밖에서 시장 골목에 소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 상인들이 부르는 소리,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 술래는 그 소리를 멍하니 듣습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반갑다거나 설레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오래 눌러온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지만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김점래. 50년 지기 고향 동창입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육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늘 그 속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언가가 다릅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평소에 그 인자하고 둥근 눈빛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아주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눈빛입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동창회는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 부산, 대구로 흩어진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워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그 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 자식은 무엇을 하고, 남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동창회는 삶을 비교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이 좋았습니다. 고향 말투로 주고받는 농담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자리가 귀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빼바지 위에 깨끗한 점퍼 하나 걸치고 매번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동창회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의 한 중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둥근 회전판이 놓이고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술래가 들어서자 몇몇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술래도 웃으며 인사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굽 높은 부츠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명품 로고가 박힌 머플러, 번쩍이는 금색 버클의 가방, 귀에 달린 커다란 귀고리. 그 모든 것의 주인 김점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내가 늦었지? 길이 너무 막혀서. 점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가방을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라는 듯이. 동창들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다가 흩어졌습니다. 술래는 자기 앞에 찻잔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고 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점례는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더 컸습니다. 남편이 어느 골프 모임에 나가는지,
지난달에 어느 호텔 뷔페를 다녀왔는지 술래는 듣고 있었습니다. 딱히 낄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점례의 시선이 술래에게 멈췄습니다. 술래야, 너 오늘 또 그 점퍼 입고 왔어?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테이블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나는 동창회 때마다 내가 걱정돼, 진짜로. 국밥집 냄새가 옷에 배면 잘 안 빠지거든. 호호. 몇몇 동창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화제를 돌리려고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술래는 웃었습니다. 늘 해온 대로 조용히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국밥집이 좋아서 하는 거야. 밥 냄새가 뭐가 나쁘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창회는 달랐습니다. 장소는 도심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점례가 이번엔 자기가 쏜다며 직접 잡은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반듯하고 조명이 낮고 은은했습니다. 동창들이 한껏 차려입고 왔습니다. 술래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점퍼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동창들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친구, 손잡았다는 친구, 무릎이 안 좋다는 친구,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술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점례가 말을 꺼낸 건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나이에 뭐가 남아. 자식이지, 자식.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점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미국 로스쿨 합격했거든.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공부를 시켜놔야 해, 역시.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점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술래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술래, 너는 애들이 다 국밥집 돕지? 그러게 내가 공부를 시키라고 했잖아, 그때.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잖아. 너는, 나는 그게 제일 안 됐어. 진짜로. 술래의 손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자식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흘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술래의 아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앞가림을 했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고생이라고 안 됐다고 부르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례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것뿐이었습니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잠깐 멈칫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 했나, 미안. 미안, 호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술래는 알았습니다. 50년을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안방, 좁고 낮은 천장 아래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골목에서 늦게까지 장사하는 포장마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허세에 놀아나는 게 싫었습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주눅 드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참을 수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묵묵하게 살아왔는지 술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삶이 안 됐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그 생각이 스쳤다가 지나갔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동창회 어떠셨어요? 술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밥은 먹었냐? 전화 너머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술래의 목소리를 듣는 아들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한번 올게요. 술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술래는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육수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술래의 눈이 그랬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 민준이 왔습니다. 술래는 아들이 오는 날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란 것은 마음이 흔들려도 몸은 기억하는 법입니다. 육수를 올리고 쌀을 씻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들 밥상을 차리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주는 9시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들이었습니다. 술래를 닮아 말수가 많지 않고 술래를 닮아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주방 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밥 먹었냐? 아직요, 어머니. 국밥 먹으려고요. 술래는 대답 대신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국물을 넉넉히 담고 고기를 얹고 깍두기를 챙겼습니다. 아들 앞에 밥상을 놓으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건을 접었습니다. 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같은 수건을 3번 접었을 때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술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별일 없었어.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골목에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내가 너희들 얘기를 하더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후까지 국밥집에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빠진 뒤 둘은 마주 앉아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솥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관절이 굵어지고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그 손을 본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힘드세요? 술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 게 뭐가 있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민준이 조용히 받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셨잖아요. 술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이 78배, 아들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 살림은 내가 아니까. 신경 쓸 것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뒤 술래는 혼자 국밥집 문을 잠갔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부자리를 펴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앉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골목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봤던 그 손이었습니다. 관절이 붉어지고 손끝이 갈라진 손. 이 손으로 리어카를 끌었고 솥을 들었고 돈을 모았고 빌딩을 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잖아, 너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술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는 사실이 아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이 남의 눈에 실패로 보인다는 것이 아팠습니다. 번지르르한 가방 하나, 굽 높은 구두 하나로 사람을 가르는 시선. 술래는 그 시선을 수십 년 동안 흘려들었습니다. 무시했고 웃어넘겼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 겉모습으로 맞서는 건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가 나온 순간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계속 저럴 것입니다.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모욕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술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점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남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술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찌할 것인가. 싸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니, 빌딩이 몇 채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더더욱 술래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도 점례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 없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고 이대로 두 잔이 남은 것이 패배감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술래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지 않고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민준이 돌아가기 전 문고리를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점례 이모가 동창회 장소 잡았다던데요. 도심 레스토랑이라고요. 술래는 그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머니 건물 안에 있는 집이에요. 그 말을 술래는 지금에서야 다시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말로 꺼내기 전에 아주 조용한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내내 술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올리고 쌀을 씻고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손님을 받고 밥을 내리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골목 상인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셔터를 내리고 불을 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술래는 솥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육수를 젓다가 손이 느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멈춤이 하루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또 왔어. 할 일 또 없냐? 어머니 보러 왔죠. 민주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옆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술래가 앞치마를 벗고 나왔을 때 민준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이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이요. 술래는 박스를 받아들고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찬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골목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바쁠 텐데 왜 자꾸 오냐? 바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술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창밖으로 갔습니다. 창밖 골목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다투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술래가 눈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동창회. 점례 이모가 잡은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래. 거기 어머니 건물에 있는 집이에요. 1층 메인 매장. 술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 천장을 보며 혼자 떠올렸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평생 남들 배불리느라 어머니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잖아요. 술래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굽히고 사시는 게 싫어요. 이제 골목 바람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어머니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세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진짜 품격이 뭔지 이번 한 번만 똑똑히 보여주세요. 오래된 형광등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오후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햇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묻는 말이었지만 거절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은 술래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조용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이 작고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문 하나에 격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술래는 잠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조명이 부드러웠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갔습니다. 색이 깊고 선이 단정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고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요. 이런 데 와본 적이 없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죠. 술래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움직이는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짙은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선이 길고 단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술래가 손을 뻗어 소매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몸빼바지와 조끼만 입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조심스럽게 캐시미어 옷감을 쥐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뻗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탈의실 커튼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래가 나왔습니다. 크림색 코트가 어깨에서 발끝까지 단정하게 떨어졌습니다. 몸빼바지 대신 어두운 색 슬랙스가 라인을 잡았습니다. 머리는 아직 평소대로였습니다. 신발도 아직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달랐습니다. 술래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서 거울 속 술래를 함께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예요. 그냥 어머니. 술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어진 관절, 짧은 은발. 평생 새벽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트 하나가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쳐줬습니다. 술래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굽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술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흘러갔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술래의 빌딩이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알았지만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술래가 내리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아, 네, 고맙다. 세 글자였습니다. 술래가 평생 잘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술래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술래의 뒷모습을 민주는 차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빠르게 다음 달 동창회까지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술래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30분 빨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습관대로 국밥집 불을 켰습니다. 육수를 올렸습니다. 새벽 손님을 받았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장사를 마친 뒤 앞치마를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 가져다 놓은 옷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2시간 뒤 민준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술래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 어두운 색 슬랙스, 단정하게 세팅된 은발, 귀에는 작고 조용한 진주 귀걸이, 손에는 깊은 버건디색의 가죽 클러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달라 보였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상하냐? 아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술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78살의 귀가. 차가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도심을 걸어 다녔습니다.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골목을 봤습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술래는 멈추고 오래 봤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저 빌딩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적지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미 동창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잔들, 낮게 깔리는 클래식 음악. 점례가 잡은 자리였습니다. 술래가 소유한 건물의 메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술래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잠깐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자리예요. 저기.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를 봤습니다. 유리문 안에서 이미 점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술래는 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술래가 들어서는 순간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옆 사람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시선이 하나둘 술래 쪽으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속도로 그러나 등이 곧게 펴진 채로 걸었습니다. 점례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온몸에 장신구를 두르고 가방을 테이블 옆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창 하나와 이야기하다가 입구 쪽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날카롭게 움직이던 그 입이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배인이 홀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술래 앞에 멈추더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만 작게 흘렀습니다. 술래는 지배인을 봤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가 이 공간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점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점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장신구들이 갑자기 시끄러워 보였습니다. 동창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점례야, 저 집이 술래 건물이야. 점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술래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상석이 아니었습니다. 창가 쪽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윽고 점례가 술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굽 높은 부추 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술래는 메뉴판에서 눈을 들어 점례를 봤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점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술래야, 너 여기가 내 건물이야? 목소리에서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술래는 잠깐 점례를 봤습니다. 50년을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롭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냥 늙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술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뭐 중요하냐? 점례가 굳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례의 가슴 어딘가에 가닿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번쩍이는 귀고리 아래로 뺨이 붉어졌습니다. 점례는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뒷모습을 쫓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동창 하나가 조용히 술래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몰랐다. 진짜로. 미안해.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밥이나 먹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술래도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는 평소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입구 앞에 민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순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례가 타려다 멈췄습니다.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저물어가는 도심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빛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순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불렀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순례도 웃었습니다. 조용히. 그날 밤 순례는 코트를 반듯하게 개어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는 작은 그릇에 담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몸빼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빛바랜 조끼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의 순례였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고요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내일 새벽 육수를 위해 뼈를 꺼내 씻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는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굽히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버티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버팀과 굽힘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78배. 늦지 않았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이 냄비 안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을 끓여온 국물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깊은 법이었습니다.